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젊은 정치인들 좋아하시죠? 이 국민의힘 당이 변하려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40대 총리가 나오고 40대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인데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으시죠? 오늘 그래서 박민현 대변인, 김효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효은 대변인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간만에 뵙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 김효은 대변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영풍 TV에 나와서 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마이크 좀 갖다 대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가깝게.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민현 대변인. 저는 원래 수요일에 항상 인사를 수요일에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 나와달라고 우리 PD님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 또 효은 쌤 나오신다는 말을 제가 듣고 예, 예. 아침에 조금 더 긴급 잘까 출동. 생각을 했지만 네 이렇게 기꺼이 또 자리를 해서 우리 예. 함께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저희 대변인님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이야기 하고 보니까 이게 그동안 대변인 제도는 있었는데 미디어 대변인 제도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하고 미디어 대변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선 이제 대변인은 주로 공보 관련해서 우리가 이 논평을 좀 시적절하게 바로바로 좀 긴급하게 낼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지금 방송하다 갑자기 논평을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그리고 대표님의 이런 수행을 좀 담당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상시 출근을 하는 그런 대변인을 하고 이제 방송을 주로 나가는 대변인을 미디어 대변인 단으로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대변인보다 더 순발력이 있어야 되겠군요. 방송이 더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상근 비상근이냐 예. 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즉답적으로 오히려 이제 대변인들도 어떤 당 대표의 워딩이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많지만 이 미디어 대변인은 아무래도 방송에서 이를테면 또 긴급 섭외가 왔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또 이제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순발력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도 있어요. 상근 비상근인데 비상근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뭐 식사비 이런 거 좀 나옵니까? 아무래도 활동비? 그렇죠. 기자분들 만날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 활동비라는 것이 소액 나옵니다. 아, 소액. 네. 아, 천만다행이네요. 이거 논 팔아서 장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밥값은 있어야죠. 밥은 먹으면서 해야죠.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대변인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한 6명 이렇게 모아놓고 커피집에서 막 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우리 대변인님 하니까 이게 후배 기자들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커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미디어 대변인 하시면 방송 많이 나가실 텐데 요즘 그런 문제는 좀 이 시정이 됐어요. 왜냐니까 종편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부를 때 좌우파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좌파는 보니까 확실한 좌파인데 우파라고 부르는 사람 보면은 좀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약간 이 색깔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분들 요즘 나가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방송국마다 워낙 또 섭외하는 방식이나 사정이 달라서 예, 이게 예.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제가 굳이 언급은 안 드려도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대충 인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고무적인 것은 어쨌거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보도 가치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제명이 됐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없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전 서서히 지금 정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일부 방송국에서는 정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좀 전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럼 예. 지방선거에는 훨씬 더 이 방송 심의가 민감하게 적용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와 우리 선대본과 우리 후보들을 띄워줘야지. 그렇죠. 우리 후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불러줘야지. 엉뚱한 사람들 부르면 되냐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이제 좀 공적인 그런 어떤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 지정이 되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요 언론의 사설이나 그런 헤드라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전달을 받아요. 그럼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이영풍 TV도 보고 또 우리 이제 주요 이제 우파 매체들도 참고를 하면서
사실 우리도 참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박민영 대변인님이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 또 이제 현장에서 최근에 좀 정말 속 터진다, 너무 화가 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몇 가지가 좀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는 좀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2대2가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3대1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예, 좀 우리 쪽에 좀 친근하다 생각했던 그런 방송사들도 정말 적진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아슬아슬하다, 조마조마하다 그런 방송 순간이 저는 솔직히 좀 느낀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량도 문제입니다. 제가 모 방송국에서 해당 요일마다 좀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패널 그리고 또 국민의힘 패널 이렇게 두 명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발언권은 민주당에게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꼭 요렇게 해요. 그렇죠. 짧게.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핵심이 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귀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마귀가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럼 대통령실은 유령의 집이냐?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웃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론권을 민주당에 줘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나중에 제가 집에 와가지고 쫙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70%대 30%로 제가 말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그러니까 패널이 양쪽에 2명 사회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대1이 아니라 4대1이네. 그럼 4대1. 앵커까지 앵커까지 들어가서 아니 심판이 선수처럼 뛰면 되냐고. 그게. 4대1로 싸우거나 4대1로 싸우는 발언권을 2배를 더 주거나 우리 왜 이렇게 슬프지? 정말 이게 제1야당의 서름입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요. 우리 김영원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 박민현 대변인도 그렇고 활약이 참 대단하시던데요. 이 지금 활약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화력을 우리 박민영 대변인 따라갈 아유, 사람 있겠습니까? 발언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네. 제가 또 당의 상황을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진짜 그럼요, 많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조그만 상황들이 또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 당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은 만큼 저희가 또 공간을 넓혀야 또 이제 당 지도부가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넓혀주는 그런 맞아요. 의미도 있고 또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실에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추측도 사실은 정말 자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효은 쌤이 또 가교 역할을 늘 해주시고 효은 쌤. 또 이제 사실 이 교육 관련 논평들 봤을 때 이 퀄리티가 또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도 그런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또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닌가. 오늘 좀 칭찬 모드로. 아니, 사실 제가 두 분을 아주 이 칭송하는 그 제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언론 생활하면서 정치 관련이 정치인들 주로 보면은 이 국민의힘 당이 좀 보면 뭐 아주 고관 대작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뭐 부장 판사 이상급, 뭐 네. 검사장급, 검사장님 차관급, 교수님들,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교수님, 뭐 장관님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저게 뭐지 했는데 대변인하고 뭐가 다르지? 대변인은 신문이고 미디어 대변인은 방송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피커 측면에서 아주 효과가 좋다. 이런 평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잘했다. 이건 아주 잘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한 게 지금 작년 8월달 아닙니까? 네. 8월달인데 지금 그럼 한 6개월 다 돼 가는데요. 제 주변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장동혁 당대표가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충청도 분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신중하다. 그리고 뭐 우리 뭐 속설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돌 굴러와요. 이런데 돌이 굴러왔어요. 또 와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당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저도 장동혁 대표가 그 한동훈에게 마지막 소명기에 시비를 줬을 때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가처분 신청 딱 못하게 판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 터져. 또 10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 완벽하게 퇴로까지 막아버리고 확실한 방법을
해결책을 내는데 이번에 승부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 오늘인데 아직까지 그 묻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그 충청도 스텔의 의사결정이 네. 사실 저도 작년 말까지는 숨 넘어갈 뻔했다 이런 제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원장 빨리 임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저도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보고 있냐면요. 오히려 한 템포 늦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이제 의도인가 싶을 정도인 것이 그 한 템포의 시간 동안 상대방이 무리를 두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준 게 굉장히 호재가 되는 정무적인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고차원적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네. 그래서 정말 정치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최근에 좀 들고 있고요. 어제 사실 이 승부수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평을 하자면 이 에스트로겐 넘치는 여의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없고 입만 사나이. 터는 그런 여의도 한복판에서 야 진짜 이 상남자 요즘 말로 테토남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봤다. 저는 되게 좀 감탄하면서 봤고요. 실제로 입을 닫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친한동원계가 거의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애초에 사퇴하라고 했지 재신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 국민이 사퇴 요구하는 것도 허락 맡아야 됩니까라고 그냥 징징대거나. 말장난. 이제 김용태 그 의원은 오늘 라디오 나가서 또 포커판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 사실 그거는 조금 궁색하게 회피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또 퇴로를 막고 외통수를 걸어버렸다라고 하신 점에서 아마 이번 계기로 다시는 재신임 관련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한 한 수였습니다. 장 대표께서 이 스튜디오에 와서 녹화하고 이런 거 제가 여기서 봤는데 되게 그분이 막내거든요. 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굉장히 쾌활하고 뭐 아주 즐거운 어떤 그런 텐션이 있는데 아니 중대한 결정할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상남자. 그동안 이런 정치인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던 그동안 그런 정치인들 많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현장에서 보시면 좀 다르게 다고 이번 단식 현장에서 아주 고생하셨잖아요. 네, 단식 현장에서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어제 그 발언이 나온 긴급 기자회견이 나온 그 시점이나 상황들도 상당히 저는 좀 흥미롭게 나중에 반추를 해봤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이 최고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자분들을 이미 다 만났었는데 제주도를 이제 가신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뭐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싹 보더니 이제 시간이 됐다 그러더니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공지가 뜨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무슨 말씀하시나 봤더니 그런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기자단 분위기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표직만 거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도 걸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지도부를 당원들이 선택한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나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셨는데 그 뒤에 역시나 아무도 뭐 재신임 투표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상당히 재밌는 건 이 시점이 이제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폭탄 선언하시고 나서 바로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단하고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재신임을 하자라고 투표를 하자라고 혹은 사퇴하라고 외쳤던 그분들한테 다 전화가 가서 혹시 들으셨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급발진 혹은 왜 저런 워딩이 나갔을까 하는 의아한 그런 새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기색이 좀 역력했죠. 저는 그래요? 특히 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마 브리핑을 하고 나서 백브리핑에 갑자기 이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답변을 처음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쫄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튀었다 이거죠. 네, 그게 그렇게 회피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국민들께서 주신 서울시장직과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체가 자충수인 거죠.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의원직과 당 대표직은 국민들이 주신 거, 당원들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죠. 직함은 사퇴하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서 직을 걸고 승부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내 직은 국민들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당원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거물 정치인이 되려면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가령 뭐 YS 같은 경우는 뭐 당모가지 비틀면 새벽은 온다. 당모가지 비틀어도 그걸 또 한동훈이 저 벤치 따라하던데 그건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 당모가지 비틀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거는. 근데 YS급이 돼야 이제 새벽은 온다 이 연결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노무현 같은 경우는 와이프의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에 대한 전력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 뭐 마누라까지 다 버리라 이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거물 정치인들은 뭔가 좀 끊고 맺고 하는 상대방이 이 반격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션이나 발언들이 네.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타고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클러치를 박는, 세기를 박는 네. 그런 부분을 정말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워딩으로 구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뭘 적어 오셨냐 사실은 봤습니다. 너무 그래요? 말씀을 어제 기자회견을 예. 잘 하시길래 뭘 좀 공부해 오셨나? 그러고 봤더니 안 보시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와 어떻게 저런 발언을 저렇게 하시나 막힘없이 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뭐 약간 사담이기는 한데 그때 단식 끝나고 병원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아, 네 가면은 남편이 막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막 맞아요. 울면서 자기 여보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이미 뭐 내놓은 자식 마냥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정말 기호 1번입니다. 이런 느낌처럼 너무나도 그런 멋있는 사모님의 모습. 너무나도 이렇게 우아하게 너무 살갑고 반갑게 아유 우리한테 오히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감한 아유, 부부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와 정말 집안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창부수 용감한 부부 가족입니다. 자 근데 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 승부수 결정적인 승부수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오늘 뭐 권영진 뭐 대구의 국회의원도 뭐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니 뭐 자기 의원직 사퇴 걸겠다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고 아니 왜 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까 쫄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겁하죠? 요새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진짜 화끈하고 좀 쿨한 것들의 이제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홍카콜라 붐이 일었을 때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설하는 것 그 자체의 젊은 층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저희는 있습니다. 지금 뭐 재신임 받을 상황 자체가 일단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참 한동훈이 너무 궁색하게 된 것이 한동훈 제명당하고 나서 한국갤럽 3%포인트가 올랐고요. 예. NBS도 2%포인트가 올랐고요. 리얼미터도 3주 동안 종합적으로 3.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잘 잘랐네요. 공정은 5.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동훈의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여론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그럼 왜 나가야 하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하시는지 그러면 여쭤보자. 당신들도 뭔가를 걸어라. 걸어야지. 나한테 손목을 걸라고 할 거면 손톱 하나는 걸어야지. 손톱 하나도 못 내놓으면서 남한테 내려오라 마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의 반응이 궁색하죠. 뭐 정치를 하라 그랬더니 뭐 도박판을 벌였다. 근데 그게 바로 정치인 거예요. 본인들이 사실 오히려 이상한 거. 민주당 평론가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관철이 안 됐고 여론이 안 받쳐주면은 자기가 탈당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 관례였고 그게 정치다. 입으로만 하는 건 평론이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오히려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궁색하고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정치가 아니다. 이 유권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나도 뭔가를 걸고 앞으로 직진을 해야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는 평론이 아니다. 이 말이 상당히 와닿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은 오히려 잘 안 보려고 했던 너무 아프고 매워서 안 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이 다른 성향의 매체들을 오히려 찾아보는 것이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설이나 논평이나 아니면 기사들이 지금 우리 쪽이라고 생각되는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상식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신기하게도 그쪽입니다. 맞습니다. 네. 좌파 진영에서. 그래서 한겨울에 CBS를 내가 지금 왜 보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우파 태극기 이정도 기자. 네, 묘하게 예. 사이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참 언론 지형에 문제가 많은 건 맞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께 참 RV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박민현 대변인님, 자 우리 김효원 대변인님.
네. 아우 알부민 감사합니다. 드시고. 자, 이거 하나 마시고 힘내고. 알부민 울트라 맥스입니다. 우리 광고도 좀 재밌게 합니다. 1월 3656. 마구 전화 때려주세요. 2+1 행사입니다. 어우. 오, 맛있는데요? 네, 먹자마자 이렇게 또 먹자마자 목소리가 잠이 못 깹니다. 쾌청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네. 알분이 좋대요, 건강에. 면역력 증강이 좋답니다, 겨울철에. 자, 하나 마시고 또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정치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지금 여의도의 문법, 여의도의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저는 어릴 때 그 뭐 민주화 투쟁이 막 일어나고 할 때 제가 살던 지역에서 뭐 집문 문만 열고 나가면 이제 큰 길이었는데 막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뭐 데모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 한국 정치 기라성 같은 선배들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의도의 어떤 국회의원들 보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뭔가 좀 이 말로만 떠드는 앵무새 같은 정치인이 너무 네. 많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뭔가 이 너무 이 밖의 외모에 너무 치중한다든지 아, 네. 뭐 어깨뽕을 넣는다든지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콘텐츠는 없는데 그야말로 빈 깡통처럼 말만 많은 이런 정치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우리 당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은 적어도 이렇게 좀 자중질환이 펼쳐지고 싸우기는 하더라도 각자 신념과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싸우는데 우리 당 정치인들은요. 당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를 타자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요. 예. 제가 어떤 발언들에 집중을 하냐면 이뇨한 전 의원님 전 되게 좋아하는 분이지만 전혀 별개로 사퇴하시면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업으로. 정치가 부업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민주당은 중요합니다. 사생결단으로 싸우거든요. 아시잖아요. 민주당은 집권 못하면 지금 집안이 무너지고 생계가 사라지고 나 정치 아니면 뒤가 없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싸웁니다.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최근에 이제 고모 의원께서 의원총회에서 좀 듣기 싫은 얘기가 나왔다고 의총장을 뛰쳐나와서 했던 말이 저는 뭐 거지 같다 이런 말보다도 오히려 여기는 희망이 없다는 말에 전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는 희망이 있고 그렇죠. 강남병이라고 하는 양지바른 곳에 입당하자마자 특혜를 받은 사람이 당을 철저하게 타자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산의 정무 의원 같은 경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님자 안 붙였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우리 당에 정말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당비 내고 헌신했던 당원들과 이 공천 떨어져 가면서 손수조 대변인만 해도 비례대표장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이미 번호 다 찼다 이런 얘기를 공연히 한다라고 하고요. 또 동두천 경선 기회도 못 받았거든요. 맞아요. 10년 넘게 당 활동한 청년 정치인에게 경선 기회도 안 그 줬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계엄 사과하라고 25명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친한파로 분류가 네. 되는 분이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고 정말 애당심을 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페널티를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24년도에 입당했고 당원들과 유대도 없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당원들이 뽑은 대표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당이 이상한 거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딱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주객전도가 됐기 때문에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당원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탕난이라는 바뀌어야겠죠. 이야기가 있던데, 탕난. 그렇죠. 탕난. 네, 뻐꾸기.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뻐꾸기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저는 민주당은 사실 쇼츠로 정치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처 교육부에 있을 때도 안에서는 분명히 합의가 다 됐는데 갑자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민주당의 모 의원은 그러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잘 됐는데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이지. 그것만 이제 쇼츠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민주당식이라면 예. 우리는 말로 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뒤에서 뭔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에서 합의가 안 일어나더라도 그 후에 그 이번에 그 1인 1투표제 그 네, 얘기 같은 경우에도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예. 정청래 대표하고 빠지직했잖아요. 하지만 뒤에 가서 뭐 밥 먹었다, 뭐 그렇죠. 누구랑은 또 뭐 술 한잔 하면서 풀었다,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뭔가 이게 갈등이 생기면 앞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친한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기사로 내놓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론으로 뭔가 이야. 같이 이렇게 있는데도 둘이서는 말 안 하고
어느 신문사의 어느 글, 어느 신문사의 어느 글로 지금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게 이게 좀 지지자들 보기에는 좀 딱해 보이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참 이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보수파 정당 계열 이 족보가 있잖아요. 가령 뭐 앞에 미래통합당,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쪽 보면은 그동안 이 당의 그 특성이라고 하면 대통령 만들어 온 대통령 당이고 또 여기에 인재들을 수혈할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 장관이었어요. 장관. 내가 무슨 부처 장관이 장관 출신이 또 국회의원을 왜 굳이 합니까? 그 장관으로 성공했으면 인생 그 이제 조금 즐기시고 이제 여생을 즐겼는데 장관한 사람이 와서 국회의원 하면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너무 많다는 게 그런 게 빈도수가. 맞아요. 또 율사 출신들이 많아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아이 뭐 하다 안 되면 내가 변호사 영업하면 되지 뭐 이런 심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본업으로 가면 그만이다. 이게 본업이 변호사고 본업이 뭐 어디 뭐 고위 관료 출신이니까 뭐 저 뭐 관피야 뭐 그런 자리가 있고 뭐 이러니까 사생결단식으로 내가 절박하게 정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박민영 대변인님이나 김효은 대변인 같이 이게 주업인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사실 그렇게 이런 청년 정치인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 시민 단체들에서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키워내고 또 그런 사상 같은 것들도 그렇지.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치인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단 좋은 점이 메시지가 뭘 주문을 하지 않아도 통일됩니다.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우리처럼 근본적인 게 다르지 않아요. 지도부를 엎어라 혹은 그냥 가자 혹은 아무 얘기 안 하는 이런 세대축으로 우리가 지금 나눠지는데 민주당은 사실 안에서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고 저는 또 하나 제가 지역구 출마를 직접 해본 경험으로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여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명함을 드리고 악수를 하고 짧게라도 어떤 단체들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현안들을 얘기를 듣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뭐 장관 출신도 있고 뭐 율살 출신도 있고 다 좋은데 민주당은 이게 시민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이거를 스킨십이라고 하죠. 잘 듣고 무슨 얘기인지 척척 알아듣고 이 사람들 가려대를 이게 말로 너무 잘 긁어주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한 분들이 출마를 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대치동 강의하고 EBS 강의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라고 해서 출마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도시락 케이터링 회사를 했다가 쫄딱 말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일회용 포장 용기의 단가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젓가락 얼마인지 뭐 용기가 뭐 종이는 얼마고 플라스틱이 얼마인지.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지역구에서 선거를 할 때 이런 상가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김치 이거 5kg 단위로 중국산이 얼마고 국산이 그렇죠. 10배 넘게 비싼데 이런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너무 친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킨십이 있으려면 우리도 이런 청년 인재들을 제가 또 인재영입위원으로 예. 이번에 맞네.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 발굴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정말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고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고 청년으로 싹 우리가 포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직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덕엽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행시사실을 다 붙은 일종의 시험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와 전혀 별개로 어릴 적에 우유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우유 배달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일화까지 예, 전해질 맞습니다.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결핍을 성장의 궤도로 채워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여러 공감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체득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성분명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90%가 관료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 교수, 그다음 율사입니다. 민주당처럼 뭐 학생회 출신부터 뭐 청년 활동 이제 그리고 뭐 어떤 이사 뭐 재단의 청년 활동을 하게 되면서 뭐 행정관으로 들어가고 보좌진 갔다가 이렇게 루트를 타고 들어와서 이 대학생 위원장도 하고 공천받고 이런 케이스가 우리 당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정관 일을 해봤잖아요. 저 행시 출신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차부터는 우리 정책실장, 비서실장, 대통령님 보고서 제가 다 썼습니다. 페이퍼 업무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90% 가까이 돼버리면요, 오히려 대중 설득과 소통이라고 하는 정치의 직분이 경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문가들이 만든다고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하지 왜냐하면에 대해서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설명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돼요. 행정관이 됐건 보좌관이 됐건 몇 년씩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직접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위원들도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그럼요. 공청회 교수님들 부를 수 있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공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함 그 자체가 자리가 되는 인생 이모작으로 이제 국회의원직이 좀 전락해버린다는 평가를 받는 이런 좀 당의 문화 관례를 좀 깰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제가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탁 떠오르는데, 사실 뭐 관료 출신들이 일을 잘하죠. 관료 잘하죠. 출신들은 그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런 걸 그 일이 이제 그런 일들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 10등 수준의 들어갔죠. 어떤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참 이게 어려울 때, 어렵게 살 때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런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계 10등 국가고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담론들을 우리가 좀 꺼내야 되는데 그게 민주당에 선점당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헤드라인만 뽑을 줄 알지 이거를 실행하는 건 우리가 아직 더 잘한다. 맞아요. 네. 진짜 왜냐하면 민주당은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쇼질 급하는 선전선동은 뭐 맞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사실 금방금방 배우고 그쪽 사람 빼오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이 산업화를 거쳐서 강대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든 정당이 누굽니까? 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은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좀 전달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 오늘 출발하기 전에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재 영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언론이나 언론 네,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교육 분야의 그런 인재들을 제가 또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런 분들 추천을 받으면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 총선 때 인재 영입이 되어 보니까 예. 과연 누가 우리 당에 오려고 하겠는가라는 이 안 좋은 생각부터 사실은 들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인재 영입 발표가 딱 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제 강의가 EBS에서 싹 다 사라졌습니다.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네. 그래서 인재 영입인데 우리가 뭐 사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강의까지 내리냐, 그게 소동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또 보면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혹은 이제 다수당일 때 소수당일 때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건 좋은데,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생업을 다 접고 포기하고 이제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해놓고 지난번처럼 수도권에 험지에다가 쫙 다 줄을 세웠다. 그러고 장렬히 전사했다. 오산에 가셨잖아요, 심지어. 예, 그때 우리 그 영입된 인재분들 중에 원내로 입성을 한 분들도 있지만 다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네. 낙선을 했고, 저는 운 좋게 이제 대변인직을 하고 있고 방송 활동을 하지만, 많은 분들은 본업으로 돌아가셨거나 혹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뭐 총선, 지선, 총선, 지선 그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좀 안 좋은 소문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 이 인재 영입위에서는 그 분들을 인재 풀처럼 예.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좀 도움을 주고 인맥을 쌓게 하고 관리를 해서 이것을 딱 지선용으로만 말고 다음에 총선, 다음에 지선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니징을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의 좀 진정성을 지도부의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아마 네, 신청서가 열릴 겁니다.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 댓글 썼습니다. 김효은 누나 화이팅! 저희 누나라는 말이 저의 가장 약한 고리는 맞아요. 저 누나 들으면 녹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람 제대로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육성 발굴하는데 사실 한 30년 걸려요. 맞아요. 맞아요. 키워서 뭐 입혀서 뭐 먹여서 제대로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하면 30살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한 세대가 걸리는데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조직이나 어떤 국가나 이 망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그 보수 정당 계열에서 이 주요 정치인들을 어떻게 그동안 이 영입을 했느냐 역사를 보면 처음에 육군사관학교 예를 들자면 네.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판검사, 그 다음에 의사, 뭐 이렇게 막 전문직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이게 대한민국 보수파 정당이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네. 아 이거 보니까 전문직들만 들어오면은 전부 자기가 속했던 그 직종, 업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만 하고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정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 번씩 실종돼 버려요. 그 어떤 목표점이. 그래서 이제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인재영입위원회 활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다양한 그런 직군별로 인재를 모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발표가 났는데 이 50만 명 이상인 이 지역에서의 공천은 중앙당에서 관리를 그렇죠, 하겠다. 직접.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당의 이 당성 기조에 가장 맞는 인물들로 좀 새로운 인물들을 중앙당에서 관여를 좀 해서 진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하구나 하는 그 삼박자를 갖춘 사람들로 중앙당에서 좀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더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네, 이야기됩니다. 그 50만 명 이상 되면은 네. 좀 경기도에 많을 것 같은데요? 수원도 그렇죠. 있고요. 수도권에 주로 많죠. 가불병 전까지 있는 지역들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보통 그런 지역들이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지역에 전적으로 맡겨놨을 때는 중앙당이 다 신경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조금 더 이제 지역의 이권들만 좀 대변하는 그런 형태. 이를테면은 맞아요. 공천 비리 같은 것들도 맞아요, 사실 맞아요.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서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원천 차단하기 위한 문제인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당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또 중앙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그럼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사실 당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를 하겠어요? 우리 이념 결사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지금도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 만능의 언어로 서로 다른 색깔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그 입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왜 이재명은 못 데려오고 왜 문재인은 못 데려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데려와서 집권을 하면 그게 국민의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의힘의 가치를 대변하는 우리 대표를 뽑아서 우리의 후보를 데리고 집권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뭐 집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김정은도 데려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통합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김효은 대변인 같은 분이 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전문성으로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저희와 이념 가치 생각을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전 이렇게 지속 가능한 관계 계속해서 당에 기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전제가 돼야만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쓴 결정문을 보면 당 대표는 책임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저는 그 어떤 표현이 네. 아 정당이라는 어떤 이념 결사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정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데 언론 자유 있으니까 뭐 수시로 당 대표 뒷담화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죠? 저희 뭐 어? 전면에 지금 칼을 꽂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 오시기 전에 뉴스 매거진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 그러면 중앙일보 기자들이 홍석현 회장 막 조져대는 기사 씁니까? 그게 언론 자유라면 그렇게 해보시지.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정당 조직의 어떤 언론 자유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앞에 그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또. 네. 아, 언론 자유를 존중. 아니, 정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면은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발언의 어떤 절제의 묘미를 살리면서 앞에서는 좀 띄워주면서 뒤에 가서 서로 또 소통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대놓고 그냥 질러버리면 그게 정당입니까? 그냥 동창회 뭐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의 자유를 정말 온전히 누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탈당하시고 언론인 생활 하시면 맞아요, 되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홍석현 회장도 만약에 재신임 투표 중앙일보에서 한다고 하면은 80%까지는 안 나올 텐데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선출직이잖아요. 재신임 투표하면 저는 장담컨대 80%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그런 관계에서 당대표에게 내려오라 마라 사퇴해라 마라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 전 최고죠. 뭐라고 합니까? 나치, 사이비, 극우, 한줌 당원들, 멍청한 극우다. 제가 왜 민주당 분들이 지금 우리 당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냐면요. 본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역지사지로 민주당에서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멍청한 극좌, 개딸들이 합당 같은 거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폭파될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즉답 제명입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는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놓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 황당하죠. 그럼 국민 비하하고 유권자 비하하는 것도 그런 표현의 자유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그럴 거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좀 특이하게 느끼는 이 특이 현상이 뭐냐면 당원이 지금 120만 명이잖아요. 네. 이게 저 10년 전만 해도 24만 명이었습니다. 54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10년 사이에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는데 네. 왜 이렇죠? 왜 이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저는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지도부가 사실 계속해서 교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당원들로서 누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내 손으로 뽑아놨는데 그냥 엎어지고 그렇다고 비대위에 들어온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떴다방 정치가 되다 보니까 이 당에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동혁 체제가 되면서 당원들이 시킨 숙제들을 지금 완수를 다 하고 있는 하고 거잖아요. 있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응원할 만한 대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중앙에다가 뿜어서 그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주는 정치인이 생기고 그런 지도부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청년층의 비율이 정말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야말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16세 투표권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렇고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지금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지금 나이를 먹고 올라와가지고 40대 한 중반부터 해서 저를 빼고 싶어 40대 중반이라고 했어요. 40초는 아니에요. 이해찬 1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 싫어하는데 그 윗부터는 막 서태지 막 그런 서태지 노래 보면은 막 통일 평화 이런 얘기하면서 학생의 인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젖어 있는 세대부터 해가지고 586까지 해서 40대 중반, 50대, 60대까지가 압도적으로 인구수가 많고 저출산 때문에 그 세대 아이들 별로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목을 매냐 이런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이 그 세대들이 우리 당을 아직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을 싫어하고 그냥 무당층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면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16세로 뭐 선거 연령 뭐 낮추자 그 이야기 보니까 지지율 그러니까 지난번 그 4년 전 지방선거 그 지지율도 조사한 거 보니까요 2030이 국민의힘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면 20대,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까지 조사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20%대 중반 간신히 나오고요. 국민의힘 놀랍게도 50%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효은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이제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대들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기 세대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86세대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딱 제 부모님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686이 된, 그러니까 40, 50, 60 정도의 세대만을 대변을 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민노총의 주류가 바로 그 세대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세대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같은 걸 하다 보면은 10대,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맞습니다. 연금 개혁 같은 것도요.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면 소득 대체율을 오히려 높이자고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연금 고갈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지금 4060 세대는 연금 고갈 되기 전에 사실 연금을 다 수령할 세대들이에요. 앞으로 받아야 될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방위적으로 인식을
인식을 하게 된 게 지금 젊은 층인 거죠. 아, 민주당은 우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코어층만 지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구나. 부동산도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잠재적인 지지층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이 그런 젊은 세대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 참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과거 그렇게 청년이고 중도다 중수청이다 내쳤던 지금 일부 어르신들과 일부 언론들께서, 맞아요. 언론들이 청년들을 극우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극우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기득권 지키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당에서 제일 혁신파는 장동혁 대표님입니다. 근데 당권파라고 지금 일종의 권력 있는 줄이라고 폄훼를 하는 워딩을 쓰잖아요. 반대로 대한과 미래, 이분들 면면을 잘 보시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야말로 양지 바른 곳에서 다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굉장히 기득권층에 해당돼요. 지금 지도부도 사실 정말 청년들, 지금 미디어 대변인 평균 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당권파라고 매도를 하고 본인들이 소장파라고 하고 청년들은 극우라고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가 정통 보수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죠. 많이 그러면은 혼란스럽죠. 이 당은 청년층을 들어오라고 한 게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표만 달라고 한 거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젊은 층들이 유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지금 장덕 대표 체제의 과업이다라고 보죠. 말씀 맞는데 가령 뭐 이 청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기득권을 대변하는 누군가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다면 네. 덜 지지할 겁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의 장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네 놀이터에 좀 다니면서 아이 때문에 중고등학생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국민의힘 좋아해? 그러면 민주당 되게 선생님 되게 구려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못 정말 하겠더라고요. 10대 다운 표현. 네, 그래서 질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구리지. 역시 공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원시원하고 멋있잖아요. 그러고 씩씩하게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사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금 다툼에 대해서의 그런 지식보다 그냥 딱 보여지기에 이 세상은 지금 가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 어린 세대들에게 민주당이 하는 이 기득권 행태는 너무 촌스럽고 구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큰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자기가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힘듦, 어려움 같은 것들을 그 외친 사람이 정말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린 답이 있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건데 지금 주변에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뭐 그런 뭐 언론사들 발도 그렇고 이런 정치 평론을 하시는 그런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선만 끝나봐라. 엎어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고 공연히 있어요.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구 안 되게 하는 거는 이 동네 쉽더라. 근데 안 됐던 사람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죽기보다 어렵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흑룡탕진 거죠. 그렇죠. 제2의 장동혁, 제2의 김민수 그리고 박민영, 김효은 같은 대변인단이 또 꾸려질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보시라. 저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 사실 이게 여론의 흐름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걸 인력으로 거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이 보수 진영에서 기득권을 오래 누린 뭐 매체가 됐건 사람이 됐건 아직도 본인들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제명 국면 3주 동안 비호를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제명이 옳다라고 하는 여론이 쭉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70% 육박 제명 찬성까지 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역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작용에 직면해서 전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피해자 서사만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 이런 논평을 이 제명 국면 한복판에 던졌습니다. 누구도 한동훈을 피해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하게 뭐 조작 제명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까지 잘못을 했는데 언론도 비호를 하고 평론가들도 비호를 하고 당내 의원들도 비호를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당대표한테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뭐지? 굉장히 단순한 이건 인식의 과정인데 이걸 복잡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우리 두 분하고는 제가 또 이 연배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 91년도면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이죠, 그죠? 네.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이제 아이돌이 나타났는데 그때 제가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내 가요 프로 중에 이제 MBC의 토토즐이라고 있었어요. 네. 토요일 즐거워. 토토즐. 그럼 토토즐이 한번 출연하면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토토즐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무대에서 일단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면은 그 무대 한 켠에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을 요 동그란 테이블에다가 음악 평론가 뭐 등등 한 4-5명 정도 앉아서 그 노래가 끝나면 한마디씩 해요. 아, 이 노래는 이런 점이 좋았다. 뭐 이 점 좀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날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일단 무대가 서태지와 아이들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동안 가수들이라고 하면 통기타 들고 서서 움직이지 않고 노래만 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노래도 하지만 춤도 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막 춤추다 보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땀을 뻘뻘 내며 서 있는데 그 평론가라는 자칭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그 가요인지 댄스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세상이 어떻게 겁나게 변하는지를 모르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꼰대들의 합창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력 세대들입니다. 뭐 잭스 키스, 뭐 뉴키즈 온 더 블락.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들은 그 세대들을 어떻게 보느냐. 아, 구린내 나는데? 말씀하신 꼰대들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 그러니까 우파 정치 플랫폼 당에 혁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고 당원은 폭발적으로 늘고 거기에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딱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요 시츄에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이 진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 저는 그런 다양한 어떤 신호들이 긍정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은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산토끼들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덕 대표처럼 이렇게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보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더 가까이 결착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일부 아직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그 댄스인지 뭐 노래인지 그렇게 폄훼를 하면은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다라고 믿는 평론가들, 고리타분한 인식을 가진 분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을 주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 6070 산업화 세대 전통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만 결집을 해준다면 전 지방선거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말 재밌는 것이요. 이틀 전에 MBC에서 비대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니라 민주당 비대위를 꺼낸 지금 거예요. 거의 전쟁 났잖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최고위원 몇 자리까지 나눠줄 것까지 미리 미락을 해서 준비한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민주당 취재해보면요, 정말 일촉즉발이에요. 왜 그러냐면 8월에 민주당의 총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정권의 핵심입니다. 이때 정청래가 연임하면 이재명 정권 그냥 망하는 거라는 인식이 친명계에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도 연임 아니면 컷오프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사생결단인데 8월 전당대회고 6월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당대회 사전선거가 되는 거예요. 지더라도 내 잘못이 아닌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지금 유인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정말 지금 좋은 국면을 맞이했다. 빠르게 집안 정리를 한 덕분에 우리가 대열을 갖추고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 보면은 그 국민의힘 당은 한동훈 사태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내전 상태였다가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정리가 네. 됐죠.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지금 시작이죠. 8월 전당대회, 6월 지방선거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현주 최고위원파, 당권파, 또 정청래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친노 친문까지 지금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요. 거기다 또 유시민 작가까지 네. 눈치 빠른 유시민 작가가 또 가세했죠. 정청래 쪽에 줄을 서고 이런 거 보면 저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류를 타지 말고 본류를 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 저는 이야, 그대로 그냥 직설을 하는구나. 사실 네. 이거는 비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그 총선 때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총선에 또 관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칼잡이 하면서 비명 행사를 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비청 행사를 당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맞아요. 실제로 문정복 의원 그리고 유시민 씨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 이재명 당대표 때 그때 그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이게 당대표한테 한 거 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공천 탈락했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민주당의 문화였고 지금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선거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사 왜곡이죠. 민주당은 철저히 당대표의 반기드는 의원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단일 대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집권하게 된 겁니다. 개딸들한테도 물어보면요. 이재명이 통합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물어보면은 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부 매체들이 있는데 양당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념 기치가 중요한 정당 정치 관점에서는 단일 대우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민주당에서 배울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번에 승리로 이끌어내려면 제가 볼 때 그 아주 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내전 상태를 깔끔히 지금 정리하고 있고 저쪽은 네. 불이 붙었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선거 앞두고 그 조국당이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지분을 요구하겠습니까? 그죠? 저기 분명히 그렇죠. 지금 싸움 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정말 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는 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대외적으로도 지금 뭐 사실 이 대외적이라고 하는 건 외교 문제 같은 건데 외교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이 과하게 그렇게 쿠팡의 그 예. 청문회를 정말 너무나도 총국을 빚어냄으로써 지금 미국에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앞순서에서 외교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제재라든지 이 현 정부의 악수가 될 만한 것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이 피 같은 연금을 가지고 환율을 막거나 아니면 국내장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젊은 세대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그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규제 덩어리만 계속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심지어 문재인 때보다도 5분의 1도 안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청년에게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공천을 젊은 사람들 많이 주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이 우리의 이 정치를 하는 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정말 큰 슬로건이 무엇인가 명확함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화두를 던지고 한다면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평론을 하세요. 어차피 질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정말 모르는 거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를 공부시킬 때 어려운 시험 준비하는 아이한테 야 너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냥 공부는 해 이렇게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거든요. 안 되죠. 때려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소위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필패다라는 말을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본인 발로 다 뿜어내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해당 행위 중에 정말 그렇죠. 최상의 해당 행위거든요. 윤리 제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발 정말 우리 당 사람 맞다면은 앞으로 안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필패다.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로 좀 헤드라인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용훈 대변인께서는 비전과 전략 의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전 조금 더 당내 문제를 집중을 네. 해보자면요. 일단은 한동훈 제명은 뺄셈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로 지도부는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야말로 바로 뺄셈 정치라고 하는 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당대표를 흔들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그만큼 총의가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만 조용히 하면 됩니다. 이젠 정말 어떻게 하면 선거 이길지를 고민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지나간 노랫자락 부르는 건 그만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그리고 김용훈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제가 사실 뭐 저희들 이런 거 하면 질문지 이렇게 미리 구성하거든요. 오늘 질문지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주 자유롭게 그 주요 의제에 대해서 해박한 정보와 시사 뉴스를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아주 수월하게 신나게 한번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이 두 분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민영 대변인 먼저. 네. 일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장덕 대표께서 이제 제주도 행보를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식 국면을 넘어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 당의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이렇게 언론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과는 꽤나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수를 지지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이대로 가면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 사실을 좀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서 결국엔 이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